옛날 한 마을에는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욕심쟁이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탐욕은 어느 날 도깨비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욕심쟁이 사또와 도깨비의 이야기를 통해 탐욕의 대가와 정의의 의미를 전하는 흥미진진한 전설을 만나보세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는 권력과 욕심으로 이름난 사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윤관으로 겉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척했지만 속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권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다. 최윤관은 돈과 권력을 쥐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서슴지 않았고 재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는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가진 자들의 편에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마을 한가운데는 큰 법정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최윤관은 늘 기염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판결은 항상 돈의 냄새를 따라 움직였다. 뇌물을 받은 자에게는 관대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렸다. 그에게 있어 정의란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재판을 청하기 위해 최윤관의 법정을 찾았다.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소를 이웃에게 빼앗겼다고 호소했다. 소는 농부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하지만 이웃은 이미 최윤관에게 뇌물을 건넸고 재판의 결과는 농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농부는 절망하며 재판이 끝난 법정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사또에게 반항할 용기가 없었다. 최윤관은 이런 일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계산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집에는 이미 금과 보석이 가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쥐어야 해. 그래야 이 마을뿐 아니라 더 큰 지역을 지배할 수 있을 테지. 그는 자신만만하게 중얼거리며 다음 음모를 계획했다. 그러나 그의 탐욕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점점 키우고 있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사또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마을 전체가 망할 거야. 정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마을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법정 근처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짙은 안개가 깔렸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법정 주위로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어른거리며 무언가가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최윤관은 이런 기이한 분위기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금고에 쌓여있는 돈을 확인하며 혼자만의 욕망에 취해 있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탐욕은 이미 도깨비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그를 심판할 새로운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법정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한겨울의 찬 기운이 마을 전체를 휘감았다. 법정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으면서도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사또 최윤관은 아무런 위기감도 없이 법정의 넓은 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금과 은으로 가득 찬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축배를 들었다. 내가 이 정도로 성공한 건 내 능력 덕분이지. 정의란 결국 힘과 돈으로 만드는 거야. 그는 기고만장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비웠다. 그때였다. 법정의 문이 갑자기 쿵 하고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몰아쳤다.
촛불이 흔들리고 금고 옆에 놓인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최윤관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누구냐? 이 밤중에 감히 이곳에 들어오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어둠 속에서 낮고 묵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 정의로운 사또님께 인사를 올리러 왔지. 그 말과 함께 문 옆에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처럼 보이면서도 결코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이마에는 뿔이 나 있었고 두 눈은 불길처럼 붉게 빛났다. 그것은 바로 도깨비였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나를 협박하려는 거냐? 최윤관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다. 도깨비는 그의 두려움을 즐기듯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이 마을에 정의를 다시 세우러 온 존재다. 너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탐욕이 이 마을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알고 있다. 도깨비는 그의 말을 마치고 손을 들어 법정의 기둥을 가리켰다. 그러자 기둥에는 그동안 최윤관이 내린 부당한 판결들이 마치 영화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억울하게 처벌받은 농부들, 집을 잃은 가난한 백성들, 사또의 탐욕에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정이냐? 도깨비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물었다. 최윤관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모두 다 내 잘못은 아니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않나? 그는 변명하려 했었지만 도깨비는 그를 조용히 노려볼 뿐이었다. 그렇게 변명으로 모든 죄를 씻으려 한다면 내가 너를 대신 심판해주겠다. 도깨비는 손을 휘저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법정의 금고가 스스로 열리며 안에 있던 금화와 보석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날아올랐다. 사또의 탐욕이 깃든 재물들은 마치 그의 숨통을 조이려는 듯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최윤관은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오.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겠소. 그는 고개를 조아리며 간청했지만 도깨비의 얼굴에는 소가 서려 있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너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너는 절대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이 마을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야. 도깨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법정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법정에서 터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비명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법정을 찾아갔지만 최윤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법정 한가운데에 그의 금화와 보석만이 차가운 빛을 내며 쌓여 있었다. 그 이튿날 최윤관이 사라진 법정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법정 한가운데에는 금화와 보석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주위를 둘러싼 공기는 차갑고 음산했다. 누구도 금화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으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마을 전체를 감쌌다. 사또 나리께서 어디 가신 걸까요? 한 마을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지만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일부 용감한 이들이 금화를 가져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금화를 손에 쥔 순간 그들의 손바닥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이건 저주받은 물건이야. 누군가 외쳤고 금화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정 주변에는 기이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밤마다 법정에서 끔찍한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법정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모두 심한 병에 걸려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공포에 사로잡혀 법정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도깨비가 남긴 저주가 마을 전체에 퍼져가는 듯했다. 한편 최윤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도깨비의 심판을 받은 그는 이제 법정의 금화와 보석 속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그의 탐욕은 그를 재물과 하나로 만들어버렸고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금화 속에서 그는 영원히 고통 속에 갇혀 자신의 잘못을 되새길 수밖에 없었다. 금화와 보석이 마을에 남아있는 동안 마을에는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농작물은 시들고 가축들은 이유 없이 죽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사또의 저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금화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금화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지만 아무도 이 금화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이건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세. 이 재물을 없앨 방법은 도깨비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야. 원로 중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도깨비에게 용서를 구하러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목숨을 건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한 젊은 나무꾼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강수였다. 그는 사또의 판결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가난한 청년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가족의 원한을 갚고 이 마을을 구하기 위해 도깨비를 찾아가겠습니다. 그의 결의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만류했지만 강수는 단호했다. 그리하여 강수는 도깨비가 다시 나타날 것을 예상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금화와 보석의 산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도깨비에게 용서를 구했다. 도깨비님, 이 마을을 구해주세요. 사또의 잘못이 이 마을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강수의 진심 어린 기도는 법정에 울려 퍼졌고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며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붉은 눈이 강수를 꿰뚫어 보며 말했다. 너는 이 재물을 없앨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단지 금과 은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그 자체다. 강수는 두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도깨비는 그의 용기를 인정하며 마지막 심판을 내릴 준비를 했다. 금화와 보석이 마을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강수와 도깨비의 대화에 달려 있었다. 강수의 단호한 결심에 도깨비는 흥미로운 눈빛을 띠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진심으로 이 마을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대가로 너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욕망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도깨비의 목소리는 깊고도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강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곧 그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영원히 잃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파괴된 농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도깨비에게 대답했다.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제 목숨입니다. 만약 그것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대가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그의 대답에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훌륭하다. 너의 진심이 느껴진다. 하지만 내 목숨만으로 이 저주를 풀 수는 없다. 너는 사또의 탐욕이 깃든 이 재물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도깨비는 손을 들어 금화와 보석 더미를 가리켰다. 이 재물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응축된 형상이다. 이 더미를 없애기 위해서는 너의 희생뿐만 아니라 재물을 정화할 용기도 필요하다. 내가 이 재물을 없애는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강수는 도깨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금화와 보석 더미를 바라보며 자신의 결심을 다졌다. 이 재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깨비는 그의 물음에 짧게 대답했다.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재물을 던져라. 그러면 탐욕의 저주가 정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는지가 관건이다. 강수는 도깨비가 말한 호수로 금화와 보석을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재물을 치우는 동안 그는 갑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그를 유혹했다.
이 금화를 내가 가지면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강수는 손에 들린 금화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니야, 이건 마을을 위한 일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금화를 다시 등에 맸다. 그러나 금화와 보석을 옮길수록 그의 마음속 욕망은 점점 커져갔다. 도깨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다. 인간의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 도깨비는 속삭이듯 말했다. 강수는 결국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호수 가장자리에 도달했다. 그는 재물을 호수에 던지기 직전 다시 한번 금화를 바라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는 자신의 가난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이 마을을 파괴한 탐욕의 결과일 뿐이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금화와 보석을 모두 호수에 던져버렸다. 호수는 재물이 닿자마자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고 금화와 보석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환한 빛을 발했다. 빛이 사방으로 퍼지더니 곧 마을 전체를 감싸며 저주를 정화시켰다. 그 순간 강수는 자신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평온한 기운이 그의 주변을 감쌌다. 도깨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결국 이겨냈구나. 너의 희생과 용기가 이 마을을 구했다. 이제 이곳에 다시는 탐욕의 저주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금화와 보석이 호수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뒤 마을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시들어가던 농작물은 다시 푸르게 변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다. 도깨비가 남긴 저주는 마침내 풀렸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수는 호숫가에 무릎을 꿇고 한동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그는 도깨비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고 마을을 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강수에게 말을 건넸다. 너는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이 마을의 전설로 길이 남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탐욕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너와 마을 사람들이 항상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도깨비는 그렇게 말한 뒤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붉은 눈빛은 마지막으로 강수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빛을 내뿜었다. 그리고 곧 법정 주위에 드리워졌던 음산한 기운도 함께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강수를 환호하며 맞이했다. 그들은 강수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를 표하며 그를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했다. 원로는 모든 마을 사람을 모아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강수와 도깨비가 우리에게 준 이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자.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도깨비와 강수의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며 법정과 호수를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특히 호수는 탐욕을 정화하는 신성한 물로 알려져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남았다. 강수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마을에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억울함에 얽매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키우며 살아갔다. 마을은 점점 번영했고 강수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이 호숫가를 지날 때면 어딘가에서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곤 했다. 한 마을에서 욕심쟁이 사또와 도깨비가 벌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욕심 많은 사또와 도깨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탐욕이 싹트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